안녕하십니까. ABL 바이오입니다. 이번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당사는 그랩바디 B 및 그랩바디 T, 그리고 차세대 ADC 개발 전략 등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대표님 인사말과 함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BL 바이오 대표 이상훈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덥고 지루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바이오 주식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주식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개발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ABL 바이오는 오늘도 그동안의 성과, 특별히 바이오 US에서 많은 파트너십 또한 새로운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쭉 진행했던 항암제 개발에 대한 ABL 111, 503 플러스 BBB 셔틀, 엘라이 릴리, GSK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그래파디 B, 그래파디 T, ABL 2.0 버전, ADC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썰머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전 ABL 2.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그동안에 이중항체라는 모델리티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보시는 화면에처럼 오른쪽 끝에 sRNA 그래파디 B라는 그림이 적혀 있습니다. GSK 엘라이 릴리의 D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했던 BBB 셔틀에 근육뿐만 아니라 뇌로 어떻게 대하면 더 많은 물질을 전달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항체뿐만 아니라 sRNA를 잘 딜리버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바이스피시픽 ADC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듀얼 페이로드 바이스피식 ADC라는 새로운 모델리티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ADC 부분은 어저께 노바티스의 새로운 페이로드, 즉 MMT 이니비터라는 새로운 그 토포아이소머레이스의 내성을 극복하는 ADC 페이로드 딜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페이로드, 노블 페이로드 또는 듀얼 페이를 통해서 ABL 바이오는 향후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듯이 ABL 바이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BL 001 또한 ABL 111, 503을 포함해서 그래파디 T의 임상의 후속 임상의 좀 더 가속화, 또한 빅파마 기술 이전이 많았던 BBB 셔틀에 단순히 항체뿐만 아니라 sRNA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새로운 관건이 남았습니다. 이중항체 ADC는 네옥바이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임상 일상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향후 내부에서 개발하는 듀얼 페이로드, 새로운 페일로드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굉장히 ABL 바이오 2.0 버전의 중요한 버전입니다. 작년에 저희의 GSK 딜과 엘라이 릴리 딜은 실은 BBB 셔틀에 있어서 글로벌 수준에서 ABL 바이오는 IGF-1 리셉터라는 BBB 셔틀의 프론트러너,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글로벌 빅파마뿐만 아니라 바이오 알틱이라는 스웨덴에 존재하는 바이오텍이 실제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로슈 제넨텍의 트랜스페린 리셉터의 셔틀 임상 2상, 3상도 매우 중요한 팩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옥바이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중항체 ADC는 이미 임상 1상에 들어갔습니다. 늘 용량 확장의 도지 에스컬레이션 과정에서 이미 두 번째 코호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 여름 정도면 두 개의 임상 1상에 들어간 이중항체 네옥 001, 네옥 002가 임상 1상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에스모 학회가 있습니다. 에스모 학회에서는 ABL 111, ABL 503의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ABL 111은 저희 파트너 회사인 노바브릿지, ABL 503은 ABL 바이오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ABL 111에 대해서는 프레스 릴리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듯이 이미 임상 2상에 들어간 상황에서 시약청에서 미국 FDA에서 임상 3상에 가도 된다라는 패스트 트랙 어프로벌이 나와서 올해 하반기면 12월에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준비를 노바브릿지와 ABL 바이오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01은 말씀드렸듯이 담담 2차 치료제서 현재 BLA 제출을 위해서 컴파스 세라피릭이라는 저희의 파트너 회사가 8월 초에 미국 FDA와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전 ABL 2.0 그랩바디 B 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바꿔서 저희가 BBB 셔틀을 통해서 그동안에 어떤 파트너와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을 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노피, GSK, 릴리에 통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세 개의 빅파마에 6.5 빌리언 US 달러라는 기술 이전 규모라는 굉장히 큰 어떤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사노피의 301 후속 임상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노피는 올해 초에 실은 임상 이상의 진행을 조금 더 딜레이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ABL 바이오 주가가 30% 이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긴 했지만 사노피가 올해 초에 발표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저희 ABL 바이오는 이메일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후속 임상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현재 사노피가 준비하는 바이오마커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ABL 301은 결코 터미네이트가 아니라 사노피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물질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노피 임상이 진행되는 대로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후속 임상의 진행을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GSK 릴리의 플랫폼 딜은 ABL 바이오가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고 글로벌 빅파마 수준에서 아니면 바이오텍 수준에서 ABL 바이오의 기술, 특별히 BBB 셔틀은 글로벌 프런트 러너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GSK와 LI 릴리 딜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파트너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최근에 LI 릴리 같은 경우는 조인트 리서치 미팅이라는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ABL 바이오 팀은 보스턴에 있는 릴리 팀을 방문하고 릴리는 가을과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USA가 있었던 6월 달에 ABL 바이오 10명의 연구원이 보스턴을 방문해서 조인트 리서치 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체뿐만 아니라 sRNA의 공동 개발 또한 릴리의 앞으로의 어떤 개발 과정에 대해서 접목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타임라인에서 딜리버리 할지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노발티스의 발표를 보면 노발티스가 트랜스페린 리셉터의 셔틀을 기술 이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셔틀을 찾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IGF-1R 또는 CD98HC 또한 새로운 셔틀에 대한 니드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찾고 있는 셔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는 10년 전에 이미 중국보다 앞선 상태에서 BBB 셔틀을 개발하였고 현재 빅파마의 딜 이후에 좀 더 임프루브된 새로운 BBB 셔틀 또는 듀얼 셔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셔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노피, GSK, 릴리의 딜은 굉장히 중요한 딜이고 마지막에 설명드렸듯이 향후의 넥스트는 단순히 모달리티에 확정되는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라이센스 딜, 특별히 플랫폼 딜을 포함해서 물질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 딜 뿐만 아니라 단순히 뇌로 통과하는 CNS의 딜뿐만 아니라 근육을 통해서 근육으로 더욱더 딜리버리를 잘 확장하는 그런 모델리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일항체의 명확한 한계점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미 엘라이 릴리와 바이오젠이 아밀로이드 항체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킨술라, 레캠미라는 항체들이 허가를 받았지만 아리아라는 부작용을 통해서 실은 로슈제넨텍이 개발을 하는 간테네루맵이라는 이중항체가 현재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되는 데이터를 보면 BBB 셔틀을 붙인 아밀로이드 항체의 임상 효과가 단독 항체 릴리와 바이오젠이 개발해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과 부작용을 줄여드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글로벌에서는 두 개의 셔틀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트랜스페닌 리셉터
IGF-1 리셉터. IGF-1 리셉터는 저희가 공동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술 이전하고 사노피엔터 기술 이전 등을 통합을 해봤을 때 ABL 바이오가 단연코 글로벌에서 넘버원 셔틀에 IGF-1 셔틀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알틱이라는 스웨덴의 조그만 바이오텍이 실은 놀랍게도 가장 베스트 인 클래스의 트랜스페린 리셉터 셔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발티스, VMS, AGI와 여러 가지 많은 빅파마들과 딜을 하였고 실은 향후 BBB 셔틀의 방향은 말씀드렸듯이 듀얼 셔틀의 방향이 현재 빅파마들의 트렌드입니다. 실제로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CD98HC라는 셔틀을 붙인 이중 셔틀을 통해서 최근 몇 주 전에 제넨텍 로슈가 굉장히 놀라운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ABL 바이오도 IGF-1 리셉터, 트랜스페린 리셉터 또는 IGF-1 리셉터 CD98HC라는 이중 셔틀을 비임상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ABL 바이오가 개발했던 ABL 301 또는 SA 46159이라는 사노피 물질은 임상 1상에서 싱글 어센딩 도즈, 멀티 어센딩 도즈 임상 1상의 단계에서 완전히 사람한테서 안정성을 확보한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로슈, 제넨텍뿐만 아니라 바이오 알틱이 트랜스페린 리셉터로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갖고 있는 단점은 현재 혈액 쪽에서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로슈 제넨텍의 임상과 사노피의 임상을 통해서 임상에 허가받는 일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BB 셔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존재하는 드날리 세라피릭이 헌터 라제라는 엔자임을 붙여서 효소를 붙여서 이미 헌터 증후군에서 FDA에서 임상 허가를 받아서 향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BBB 셔틀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CNS나 머슬 딜리버리에서는 셔틀이 꼭 필요하다는 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발하는 IGF-1R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향후 듀얼 셔틀, 새로운 셔틀을 통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의 베스트 인 클래스 셔틀이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왼쪽 슬라이드의 윗부분은 베이스라는 단독항체에 저희 IGF-1R 그래파디 B를 붙인 이중항체를 마우스에 처리해서 마우스의 브레인을 섹션해서 염색한 결과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색깔은 뇌 안으로 이중항체가 훨씬 더 많이 통과된다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단독항체는 이중항체에 비해서 뇌로 들어가는 양이 훨씬 더 적다라는 결과입니다. 오른쪽의 데이터도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중항체를 통했을 때 단독항체는 혈관에 머물기 때문에 아리아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저희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시젠텍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중항체의 셔틀을 쓰면 아리아의 유발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비임상뿐만 아니라 임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는 내부적으로 트랜스페린 리셉터와 IGF-1 리셉터는 대체 어떻게 같은 방법으로 뇌로 침투를 하는 거냐 아니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침투하는 게 있을까 해서 비임상에서 많은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카비올린, 패스트 엔도필린 미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 또는 클래시닌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IGF-1R의 그래파디 B는 뇌로 전달이 됩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밑에를 보시면 클래시린이라는 하나의 패스웨이만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오른쪽에 IGF-1R과 트랜스페린 리셉터의 차별성을 보여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0에이지
나이 많은 사람들 경우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IGF-1 리셉터는 발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페린 리셉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초록색은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더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줄어든다. 결국은 BBB 셔틀을 전달하면서 70대와 80대와 90대의 셔틀의 딜리버리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사이언스의 내용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중간에 강조드렸던 랩5라는 단백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왼쪽은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랩5라는 단백질에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실은 이 단백질과 반응은 많이 할수록 라이소점으로 들어가서 디그레데이션, 분해가 되는 효능이 더 많습니다. 반면에 IGF-1R은 랩5와 바인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라이소점으로 분해가 되지 말고 오히려 리셉터를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고 이것이 베스를 통해서 브레인 페린키마로 전달되는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트랜사이토시스가 훨씬 더 잘 된다는 비임상 결과입니다. 현재 나온 모든 데이터는 ABL 바이오가 현재 3개의 논문을 서브미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파디 B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모델리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파트너 회사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실제로 뉴로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파디 B를 모디파이한 이중 BBB 셔틀 또는 모디파이 버전은 저희가 새롭게 글로벌 빅파마들과 충분히 기술 이전을 새로운 형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모델리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는 저희가 사노피들에서 항체 딜리버리, GSK 릴리에서 항체 딜리버리만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siRNA는 아이오니스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뇌로 또는 근육으로 siRNA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비임상 데이터가 있었고 GSK가 릴리의 딜을 통해서 실은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오 US에서 미팅의 하나의 결과도 그동안에 쭉 논의가 있었던 일부 회사들과 논의가 있었고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맡았던 빅파마와의 미팅도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엔티바디와 siRNA 딜리버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번 미팅에서 단순히 브레인으로 전달뿐만 아니라 머슬 딜리버리, 근육으로 딜리버리에 관심 있는 회사의 미팅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항체의 경우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밀로이드 타우의 경우는 저희가 에피톱의 세분화를 통해서 기술 이전의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siRNA는 글로벌 빅파마의 현재 키워드입니다. siRNA를 어떻게 근육으로 전달할지, siRNA를 어떻게 뇌로 전달할지 또는 엔타이센스 올리고를 뇌와 근육으로 어떻게 전달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긴 합니다. 따라서 모델리티와 타겟 또한 인디케이션, 즉 머슬뿐만 아니라 CNS까지 생각을 했을 때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는 무한적으로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거듭 강조를 드리면 siRNA 딜리버리가 실은 빅파마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siRNA를 딜리버리할 때 지난 1월부터 시작했던 엘라 릴리와의 공동 연구는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릴리는 이미 siRNA 타겟을 정했고 이미 몇 그램이 되는 siRNA 생산이 끝나서 RNA를 통해서 저희의 BBB 셔틀과 엘라 릴리의 siRNA를 컨주게이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개발했던 그래파디 B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두 개의 양쪽 팔을 가진 거에 초록색으로 싱글 체인 FB가 붙은 비대칭 형태 모양인데 이 모양의 그래파디 B는 저희가 항체를 딜리버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쭉 아이오니스 콜래보레이션, 엘라 릴리 콜래보레이션 도중과 그 이전에 저희 내부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더 이상 기존에 존재하는 항체 모달리티, 모습을 갖고는 siRNA를 충분히 극대화로 전달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내부적으로 기존에 있는 그래파디 B를 무지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변형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서 현재 엘라 릴리와 공동 연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아이오니스 콜라보레이션, 엘라일리 콜라보레이션, GSK 콜라보레이션은 향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델리티 확장뿐만 아니라 인디케이션 확장, 그다음에 단순히 항체가 아닌 sRNA의 딜리버리에 저희의 영역을 확장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니스 콜라보레이션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저희가 마우스 실험 이후에 뇌를 쭉 조직을 빼서 sRNA가 정말로 기존에 존재하는 RNA 양을 얼마나 억제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대뇌, 코텍스, 히포캠퍼스 굉장히 다양한 조직에서 했을 때 도지 디펜던트, 즉 0.3, 1, 3, 10mg/kg의 용량을 높이면서 봤을 때 35% 이상의 낙다운 효과를 인비보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단순히 저희가 정맥 주사뿐만 아니라 결국은 ICV에서 확대되는 굉장히 많은 그 억제 효과, 즉 60%의 효과까지는 미치지를 못하지만 적어도 제한된 동물 모델에서 35% 이상의 억제 효과를 보인 데이터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뇌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어로 치면 unexpected, 실은 아이오니스와 공동 연구에서 전혀 기대를 안 했던 부분은 근육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sRNA의 작동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정맥 주사를 통해서 근육으로 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낙다운의 효과가 근육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용량 의존적인 유전자 억제가 머슬과 리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IV 주사, 정맥 주사 또는 피하 주사, 서브큐테이니어스 주사를 통해서 향후 sRNA를 그래프바디 B, 기존에 존재하는 그래프바디 B보다 훨씬 더 증가된 기능을 보여준 모디파이된 버전으로 현재 릴리와 다른 GSK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피토프에 따라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릴리와 GSK에 했고, 다행히 GSK 릴리의 딜은 말씀드렸듯이 전혀 타겟이 오버랩 되지 않고 GSK만의 고유의 타겟, 릴리만의 고유의 타겟을 갖고 항체와 sRNA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카주맵, 간텔루맵, 레케니맵 같은 아밀로이드 항체가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지금도 많은 항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엔타타우의 항체는 엔타이 포스포릴레이션을 억제하는 거, 아세틸레이션을 억제하는 거, 포스포세린을 억제하는 거,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타우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 내부에서는 타우의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BBB 셔틀을 붙인 3중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저희가 비임상 독성 실험에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바디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노피, GSK, 엘라이 릴리의 백투백 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빅파마와 딜이 있었고 향후 2026년, 2027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단순히 sRNA뿐만 아니라 엔타이센스 올리고 또한 sRNA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가 엔자임 또는 퓨전 프로틴에 대한 피저빌리티 스터디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드날리가 개발했던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 효소를 대체하는 거나 아니면 퓨전 프로틴을 붙여서 BBB 셔틀의 효과를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그런 새로운 모달리티의 개발 또한 ABL 바이오는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플랫폼 기술이나 물질의 기술 이전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전 ABL 2.0 그래프바디 T 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프바디 T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였고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래프바디 T의 임상에서의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ABL 111, 즉 클라우딘 18.2의 4-1BB라는 T셀 인게이저를 붙인 이중항체 단독요법을 봤을 때는 오버롤 리스폰스가 19.4%, DCR, 디지즈 컨트롤이 58.3%입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PD-1 콤보와 키모세라피 트리플 콤비네이션 했을 때 오버롤 리스폰스가 20%에서 75% 증가를 하였습니다.
디지즈 컨트롤은 60%에서 거의 100%, 98% 이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프바디 B는 기본적으로 병용 전략으로 가치 상승이 본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팔로우업이 될 수 있고 팔로우업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리제너런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텍 또는 빅파마가 CD3와 4-1BB를 병용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임상일상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패그 보스턴이라는 학회에 가서 구두 발표를 할 때 리제너런 담당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리제너런이 그동안에 CD3, CD28 중심으로 단독으로 개발하다가 임상과 비임상을 통해서 결론을 봤더니 궁극적으로는 CD3, CD3, 4-1BB의 컨비네이션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리제너런 좋다도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슈 제넨텍과 같이 CD3, 4-1BB를 병용을 하는 병용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ABL 바이오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ABL 503, 103, 105, 104의 기타 4가지 임상에 들어간 물질의 임상에서의 본격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기를 기대합니다. ABL 104와 104는 이미 유한양행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유한양행의 임상 1상과 페이스 1B, 2A는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ABL 105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유한양행이 생각하고 있는 병용 치료의 관계로 향후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암 치료제 ABL 111에 갖고 있는 그 기대치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ABL 111의 밑에 화살표로 된 그림을 보시면 위암 1차 치료제로서 이미 FDA에서 희귀질환 지정이 되었습니다. 임상 1상이 끝났고 임상 2상이 올해 1분기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1분기 기업 간담회에서 분명히 임상 2상에 들어감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에 노바브리지와 그 ABL 바이오는 어떻게 하면 임상 3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파트너십을 더 잡을 수 있냐라는 가설하에 FDA와의 미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결과 FDA가 저희 임상 1상 원비의 데이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2상을 굳이 하지 말고 원비를 끝난 이후에 임상 3상을 해도 된다라는 패스트 트랙 어프로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된 임상 2상은 윤리상 도덕적으로 현재 40명, 50명까지 진행하고 임상을 스탑하고 올해 12월부터 임상 3상을 1차 치료제로 진행하려고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하이라이트했던 그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의 매출을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실제 매출이 약 6천억입니다. 아스텔라스가 작년에 전망치를 예상한 것보다 거의 58%, 즉 60% 이상이 상회하는 데이터입니다. 아스텔라스의 오리지널 피크 세일은 1.3 빌리언 US 달러입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겠다. 이 정도의 속도를 보면 향후 2년 이내에 아스텔라스는 어쩌면 클라우딘 18.2가 과발현되는 환자군에서 즉 70%가 과발현되는 환자군 30% 정도의 환자군에서 거의 2조가 가까운 매출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장점은 클라우딘이 저발현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게 PD-1 세라피와 병용이기 때문에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군도 두 트리플 컨비네이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현재 임상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용량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저희는 ABL 111이 키모세라피 플러스 옵티보 키모세라피로 헐투 네가티브 진행성 및 전이성 게스트릭 캔서에서 1차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졸베투시웹을 띄어먹을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암 치료제 1차 치료제가 현재 단순히 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적응증 확장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클라우딘 18.2가 발현되는 췌장암에서 1차 치료제 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자 주도 췌장암 임상을 또한 시작하였습니다. 췌장암에서 수술 전 보조요법 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담도암에서 실제로 클라우딘이 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담도암 1차 치료제를
임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임상이 쭉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ABL111의 피크 매출은 US 달러로 3.5 빌리언, 적어도 4.5조, 5조의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클라우딘 18.2 PDL1 발현 환자의 데이터를 이 테이블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볼드 색채로 설명한 것처럼 오버롤 리스폰스가 8mg/kg에서 76%, 12.2가 12mg/kg이 73%입니다. 디지즈 컨트롤, DCR이 96%, 100%의 컨트롤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은 클라우딘 18.2가 저발현되는 환자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실은 오른쪽에 맨 밑에 파란색 박스를 보시는 것처럼 졸베투시맥 같은 경우는 클라우딘이 저발현되는 환자에서 리스폰스는 40%입니다. 반면에 JBL 바이오의 병력요법은 77%, 78%의 오버롤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것처럼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군에서 6명의 환자 중에서 5명이 파셜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버롤 리스폰스가 83%입니다. 따라서 ABL111은 클라우딘이 과발현되는 환자군뿐만 아니라 클라우딘이 저발현, 클라우딘이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군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확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워터폴이라고 해서 임상에서의 효능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밑으로 뚝 떨어질수록 항암제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은 ADC 회사들이 발표하는 데이터처럼 클라우딘 18.2의 ABL111과 PD1 플러스 키모세라피 트리플 콤비네이션이 ADC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갖고 있다라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임상에서 효능뿐만 아니라 얼마나 환자들이 오랫동안 생존하는 듀레이션이 실은 빅파마들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라색과 파란색의 그림은 ABL111의 8mg/kg, 12mg/kg의 도즈를 받았을 때 현재 생존하시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 돌아가서 좀 설명을 하면 노란 박스를 보시면 8mg/kg의 맨 밑에를 보시면 Patient Remaining Unstu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가 투여를 받은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11명의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ABL111을 맞고 계십니다. 12mg/kg은 18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맞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ABL111은 환자의 생존을 늘릴 수 있다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빨간 박스로 16.9months라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가 8mg/kg에서 저희가 관찰하였습니다. 12mg은 지금 진행 중이라 현재 진행된 데이터만 봤을 때 7.7months입니다. 하지만 밑에 그림을 보시면 6months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레이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봤을 때 저희의 8과 12mg/kg이 73%, 91%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졸베투시맵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40%밖에 안 되고 현재 7.7개월의 아주 적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 치료제보다 훨씬 더 환자들의 생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몇 장의 슬라이드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가장 항암제에서 중요한 거는 효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이드 이펙트를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ABL111이 졸베투시맵이나 기존의 옵티버 플러스 키모보다 훨씬 더 사이드 이펙트가 적다라는 결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빨간색 박스로 보미트, 에피타이트, 즉 식욕이 줄어들고 너지아가 있고 반면에 게스트라라이시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졸베투시맵과 비교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ABL111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따라서 FDA에서 저희의 이런 장점을 확인하여서 임상 3상을 충분히 가도 된다라는 패스트트랙 어프로벌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ABL 111이 노리는 시장은 가장 스레트 위험은 아스텔라스의 기존의 졸베투시맵이고 현재 아스텔라스가 개발하고 있는 PD-1 플러스 졸베투시맵 플러스 키모세라피의 위암 일체 제출의 임상 3상입니다. 아스텔라스의 임상 3상은 2029년 말이면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ABL 바이오와 노바브리지 바이오가 FDA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임상 3상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12월에 들어가면 저희도 2029년 말이나 2030년에 임상 3상의 결과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치료제로서 충분히 아스텔라스에 경쟁할 수 있다는 우열점을 저희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가장 ADC로서 스레트가 심한 거는 중간에 이노벤트 타케다라고 적은 물질입니다. 이노벤트가 650명이 되는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타케다에 대해 어프런트를 1.2 빌리언 US 달러, 즉 거의 2조에 가까운 어프런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노벤트와 타케다의 좋은 임상 2상과 3상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지만 이 데이터 또한 위암의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입니다. 이유는 효능은 좋지만 듀레이션, 즉 약효의 그 기간이 너무 짧고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1차 치료제로서 들어오기에는 이노벤트와 타케다는 저희보다 굉장히 비하인드, 뒤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ABL은 111의 임상 개발을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라이센스 아웃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ABL 503의 로드맵입니다. 저희가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ABL 503이 매주 2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걸 했을 때 간독성이 좀 발견이 되어서 6주에 한 번으로 늘리는 용량으로 했을 때 간독성을 거의 줄여드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에스모에서 저희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거고 FDA 신청해서 조만간에 페이스 1B, 페이스 2A를 시작할 걸로 세 가지 적응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ABL 111, ABL 503, ABL 103 기타 등등의 그래프바디 T는 지속적으로 좋은 임상의 결과를 가져오고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또는 파트너십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ABL 2.0 ADC 파트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ADC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네옥바이오라는 미국 자회사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야큰 간디는 한국에 와서 소개도 됐었고 이번 AACR에서 ABL 206, 209, 즉 네옥 001, 네옥 002가 AACR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페그 보스턴에서도 마양크가 구두 발표를 하였습니다. 첫 임상 데이터는 내년 세컨 쿼터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임상의 환자 리크루트먼트, 환자를 리크루트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따라서 현재 네옥 001, 002는 세컨 코호트, 두 번째 코호트의 용량 확장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광받는 차세대 ADC로서 이 단일 항체가 아닌 이중항체 ADC, 특별히 저희가 쓰는 페이로드, 토포아이소머레이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노벤트 타케다가 사용했던 클라우딘 18점에 붙은 페이로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페이로드보다 임상에서 검증된 페이로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타케다와 이노벤트의 임상 3상의 결과를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토포 아이소머에서 갖고 있는 폐에서 갖고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BL 206, 209, 즉 네옥 001과 002가 임상에서 충분히 독성을 매니지하고 좋은 효능을 나타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미국 현지 자회사를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액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자회사의 M&A, IPO, 토탈 라이센스 아웃, 즉 타케다가 멀크에다가 3개의 ADC를 기술 이전해서 4빌리언이라는 업프런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유한한 엑싯은 향후 몇 년 후에 ABL 바이오의 자본시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양크는 현재 CEO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치프 메디컬 오피서는 패트릭 맥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메디컬 닥터입니다.
에피가 임상에서 성공했던 폴레이트 리셉터 LIR을 실제로 이전부터 개발했었고 실제로 에피에서 개발한 폴레이트 리셉터로 오바리안 캔서에서 임상에 성공하고 허가까지 맡았던 메디컬 닥터입니다. 네옥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그 패트릭 맥케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ABL 206, 209 이런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는 이유는 두 개의 타겟이 동시에 발현을 한다. 즉 많은 솔리드 튜머에서 단독 항체가 영어로 하면 헤테로지니어스 하는, 그러니까 튜머 마이크 미세 환경에서 너무 발현이 헤테로지니어스 하기 때문에 ADC의 효능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중항체를 지면 인터널라이제이션, 즉 세포 안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페이로드를 튜머 티슈로 더 많이 딜리버리 한다는 얘기고 더 많이 딜리버리 할수록 효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굉장히 다양한 동물 실험입니다. 왼쪽은 인비트로 실험이고 오른쪽은 인비보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그래프는 저희 이중항체입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녹색이나 그 파란색은 단독 ADC와 비교를 했을 때 단연코 저희 206과 209가 훨씬 더 최적화된 에피카시를 보여준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저희가 206을 PDX 모델이라서 굉장히 많은 CRO를 통해서 많은 에피카시 실험을 하였습니다. 보여주시는 것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좋은 에피카시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워터폴은 튜머가 실제로 리그레션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의 테이블만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거는 ADC를 측정하면 우리 혈액 안에 토탈 항체 또는 토탈 ADC의 양을 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그래프를 데이터를 보여드리냐 하면 많은 독성들이 보시는 것처럼 프리 페이로드의 양이 혈액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이 테이블에서 혈액으로 떨어지는 양이 45만 분의 1로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나픽스의 링커 페이로드 테크놀로지가 실제로 다른 회사의 링커 페이로드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임상에서 페이로드가 덜 떨어지기 때문에 에피카시도 좋고 독성이 훨씬 더 적게 나온다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가 비임상에서 검증한 바입니다. ABL 209 또한 굉장히 잠재력이 큽니다. 209는 EGFR과 먹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그림은 실제로 엠젠이 개발했던 라스 이니비터 소토라시맵과 병용 치료입니다. 빨간색 그림처럼 소토라십 자체가 굉장히 모더레이트한 에피카시가 있는데 저희 209와 병용 치료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AACR에서 가장 핫한 토픽은 KRAS 펜 이니비터입니다. 몰레큘러 메디신이라는 회사가 팬크레아틱 캔서에서 놀라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ADC와 KRAS 병용 치료는 앞으로 임상이 진행하면서 네옥바이오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병용 치료를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DX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아까 206처럼 프리 페이로드 양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비임상 데이터가 다양하지만 이미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BL 001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001은 말씀드렸듯이 VEGF와 DLL4를 타겟하는 담도암 2차 치료제입니다. 물론 몇 개월 전에 컴파스 세라퓨릭이 임상 2상, 3상의 데이터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하락이 된 결과를 봤습니다. 물론 임상 디자인에서 크로스오버라는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컴파스 세라퓨릭 CEO한테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크로스오버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FDA에서 요청이 한 게 아니라 담도암의 환우회, 즉 기존의 담도암의 2차 치료제는 키모세라피만 쓰게 돼 있습니다. 키모세라피만 쓰면 환자들이 오래 못 사는데 ABL 001과 키모세라피를 쓰면 임상 1상 데이터에서 이미 훨씬 더 좋은 임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환우회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FDA 협의를 통해서 크로스오버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크로스오버를 빼고 봤을 때는 페크리텍솔의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2.6개월입니다. 반면에 페크리텍솔 플러스 001은 4.7개월입니다. 오른쪽의 오버롤 리스폰스는
1차 지표입니다. 실은 요번 임상에서 가장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오버럴 리스폰스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오버럴 서바이벌과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2차 검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검증의 오버럴 리스폰스가 17%의 병영 효과에서 나타났고 페크리테솔 단독은 5.3%, 폴폭스라는 기존에 존재하는 스탠다드 세라피는 4.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담도암의 2차 치료제는 1조가 넘는 큰 마켓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담도암 1차 치료제가 연구자 주도로 MD 앤더슨이라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존재하는 굉장히 큰 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임상 1상의 데이터가 그 1차 치료제에서 발표가 될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컴파스 세라피릭은 8월 초에 FDA 미팅이 작정이 돼 있습니다. 컴파스 세라피릭 CEO와 미팅과 줌 미팅을 해서 제가 거듭 확인한 바는 담도암의 환우의 멤버들이 실은 FDA 미팅에 같이 참석을 해서 실제로 보이스를 높이고 이렇게 좋은 병영 치료가 기존에 존재하는 키모세라피 단독보다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8월에 있는 FDA 미팅을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주주 여러분들로 주목해서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오버롤 리스폰스, 현재 그 병영 치료가 단독 키모세라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사의 목표를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L 2.0 버전은 지난 몇 년부터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ABL 버전이 벌써 그럭저럭 몇 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ABL 3.0 버전을 몇 년 후에 제시할지 고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단연코 ABL 3.0 버전은 ABL 001이 성공해서 로열티를 받고 ABL 111이 글로벌 임상뿐만 아니라 또는 글로벌의 제약회사와 빅파마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고 그래바디 T가 인정받는 시기, 또한 BBB 셔틀이 단순히 항체뿐만 아니라 변형된 sRNA용의 변형된 형태로서 임상에 진입하고 더 많은 기술 이전, 더 많은 콜래보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가 어쩌면 ABL 3.0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바디 B, 그래바디 T, ADC, 기타 등등을 통해서 차세대로 3.0 버전에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확장되는 기술 이전이 점차적으로 임상의 가치도 커지고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ABL 111, 503, 그 다음에 301, 기타 등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 수입으로 걱정 없는 R&D, 신약 출시로 환자의 삶에 도움을 되는 후기 임상을 자체로 진행하는 ABL의 꿈이 형성이 되고 3.0 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제가 젠맵이라는 유럽에 있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롤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노벤트가 파이저랑 딜을 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업프런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기술의 가장 핵심은 파이저와 이노벤트가 글로벌 커머셜 밸류를 50대 50으로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결과를 보면 리제너론이 사노피아 결과를 통해서 커머셜 라이트를 나눠 가진 이후에 굉장히 리제너리 발전을 하였습니다. 제넨텍이 로시를 뛰어넘는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였고 또한 이노벤트가 진행돼 있고 젠맵이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ABL 바이오도 그런 꿈을 이루는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Q&A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빅파마들의 BBB 셔틀 기술 도입 소식이 있었는데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래바디 B 기술 이전 소식은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이제 그 바이오 USA에서 여러 가지 BBB 셔틀에 대한 기술 이전이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GSK 딜을 할 때 JP 모간까지는 실은 저희는 엘라이 릴리 딜이 먼저 일어날 거로 생각을 했지만 GSK의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도전과 타임라인으로 인해서 실은 GSK가 4월에 나오고 릴리 딜이 11월에 나왔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전에 만났던 빅파마들의 미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파마들의 관심은
항체뿐만 아니라 sRNA에 관심이 있고요. 퓨전 프로틴도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던 빅파마와 BBB 셔틀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ABL 바이오는 파트너 회사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CDA를 맺고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검증돼서 충분히 다음 단계의 기술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말씀드렸듯이 엘라 릴리와 진행되는 sRNA 공동 연구, 공동 개발은 향후 sRNA의 어떤 확장성, 특별히 뇌뿐만 아니라 머슬로의 기술 이전의 확장성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BL 001의 FDA 신약 승인과 관련하여 일정 및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어떻게 네. 될까요? 일정은 말씀드렸듯이 8월 초에 컴파스 세라피릭이 담도한 환우회와 FDA 미팅이 돼 있습니다. 이미 컴파스 세라피릭은 치프 커머셜 오피서라고 그래서 인도 출신의 그 커머셜 조직, 상업 조직을 운영하는 부사장을 뽑았습니다. FDA 미팅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현재 컴파스 세라피릭은 커머셜 조직을 20명, 25명으로 늘리는 작업을 할 거고, 컴파스 세라피릭의 메인 초점은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의 담도암 2차 치료제의 1조 마켓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나오는 1차 치료제 결과에 따라서 1차 치료제 임상을 늘리면서 향후 몇 년 동안 1차 치료제 확장을 하게 되면 담도암 치료제 또한 훨씬 더 2조가 넘는 큰 마켓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타임라인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고, 8월 이후에 컴파스 세라피릭이 발표하는 프레스 릴리 뉴스를 통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는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현재 주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숨은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주가는 저희가 실은 지난 고점에서 50%가 하락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놀라운 성과를 통해서 바이오 섹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ABL 바이오 주가도 동시에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ABL 301의 현실을 봤을 때 기술이 터미네이트가 된 것도 아니고 ABL 001도 완전히 허가가 탈락이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현재 주가 하락은 지나친 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ABL 현재의 주가의 시점이고, 그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ABL 바이오의 IR, PR팀, 연구팀, 전략팀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BL 301은 사노피가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ABL 301은 이미 스폰서십이 사노피로 넘어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사노피가 공식적으로 왜 1월 초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임상 이상을 좀 딜레이하겠다는 이유를 발표했다는 이유를 설명을 했고, 말씀드렸듯이 사노피가 앞으로 임상을 바이오마커가 준비되면 하겠다. 두 번째, 301은 결코 터미네이트가 된 게 아니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301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향후 사노피의 임상 비용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에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마일스톤 받고, 이게 쭉 잘 진행이 되면 디벨롭먼트 마일스톤, 커머셜 마일스톤, 또한 5년 6년 후면 로열티를 받은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ABL 301, ABL 001에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GSK랑 일라이 릴리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엘라 릴리와 GSK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플랫폼 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랩바디 B에 대한 시퀀스를 제공하고, GSK와 엘라이 릴리가 생각하는 항체와 sRNA를 붙여서 개발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양사가 모두 저희한테 제시한 거는 가능하면 24개월 이내, 2년 이내에 IND 파일링을 하고 실제로 임상에 진행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GSK와 엘라이 릴리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계약상 플랫폼 딜이기 때문에 엘라이 릴리의 물질이 독성 실험에 들어갔다. 아니면 그 에피카시 스타디가 끝났다. 기타 등등의 단계를 퍼블릭 마켓에 저희가 디스클로즈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잘 진행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명의 저희 연구원이 보스턴으로 출장을 가서 같이 미팅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고 말씀드렸듯이 엘라이 릴리는 생각보다 어그레시브한 타임라인으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sRNA를 개발할 때 현재 엘라이 릴리의 콜라보레이션은 다른 회사 콜라보레이션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라이 릴리는 이미 sRNA를 트랜스페르 밑에서 붙여서 실험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저희의 IGF나 그랩바디를 붙인 겁니다. 또한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존재하는 그랩바디 B가 아닌 변형된 그랩바디 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GSK와 릴리딜은 전혀 이상 없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 이전은 또 없을까요? 논의 중인 빅파마는 몇 개일까요? 그랩바디 B에 대해서 기술 이전의 가능성은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오 USA에서 미팅과 새로운 미팅, 기존 미팅. ABL 111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임상 3상을 준비를 했고 현재 임상 2상을 하면서 실은 기술 이전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 오퍼도 받았고 노바브리지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양사의 밸류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 노바브리지의 CEO가 바뀌었습니다. 슈리스티라는 여자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슈리스티의 남편은 현재 노바티스 현재 CEO입니다. 맥킨지 컨설팅에서 18년 일했고 이전에 노바브리지 이전에 미국의 조그만 바이오텍에서 CEO 역할을 2년에서 3년 하였습니다. 현재 새로운 CEO와 저와는 지속적으로 이미 2번의 줌 미팅이 있었고 다음 주에도 미팅이 있습니다. 양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이유는 임상 3상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 분명히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양사는 밸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제한된 인원과 그 파이낸스의 어떤 리미테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임상을 더 진행할 수 있을까? 기술 이전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ABL 111과 503의 밸류를 극대화하는데 ABL 바이오와 노바브리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BL 111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지만 노바브리지의 주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바브리지의 주가는 당연히 현재 그렇게밖에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노바브리지가 ABL 바이오의 권리를 글로벌의 50%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50%의 권리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냉정한 임상의 결과를 통해서 임상의 밸류를 받을 때는 노바브리지는 100%의 권리를 갖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ABL 바이오는 현재 포지션은 ABL 111과 503의 50% 글로벌 권리는 무조건 ABL이 진행한다입니다. 기술 이전과 또는 임상이 진행돼도 ABL 바이오는 50%의 권리를 갖겠다라는 입장이고 노바브리지 주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을 통해서 주가가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애널리스트 또는 미국 시장의 프라이빗 에쿼리 증권가에서 충분히 통하는 얘기고 그 점이 실은 노바브리지 주가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BBB 셔틀을 찾는다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랩바디 B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은 빅파마들이 엘라엘리가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하다가 IGF-1을 갖고 또 TFR로 다른 모델리티를 찾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발티스도 트랜스페린 리셉터를 하고 실은 다른 셔틀을 찾겠다. 저희가 빅파마랑 논의할 때 충분히 포함되는 빅파마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제네텍 로쉬는 이미 CD98HC와 트랜스페린 리셉터의 듀얼 셔틀로 엔타이센스 올리고의 비임상을 이미 진행하여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빅파마의 지속적인 논의는 ABL 바이오가 현재 존재하는 그랩바디뿐만 아니라 실은 변형된 그랩바디 B, 즉 이중 듀얼 BB 셔틀 또는 sRNA용의 굉장히 변형된 셔틀을 통해서 충분히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RNA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술이 어려운 건가요? sRNA는 실은 아이오니스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3년 전에 시작했고요. GSK LR111이 작년 4월과 11월에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을 한 프로젝트이고 내부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외부 콜래보레이션은 이미 GSK와 릴리와 콜래보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근육질환에 관한 sRNA 프로그램이 저희 단독으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뇌질환 쪽에 저희 단독 프로그램이 sRNA가 진행이 됐습니다. 또한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뇌질환 쪽에 sRNA 프로그램이 하나 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sRNA는 전세적으로 봐도 이제 시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D를 통해서 저희가 향후 내부적으로 개발하는 sRNA 내부 물질을 통해서 향후 2년 후에는 어쩌면 사노피 딜과 같이 sRNA 붙인 BBB 셔틀의 물질 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BBB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서 다른 어떤 플랫폼 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BL11 기술 이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3상을 직접 하는 건 실패 위험이 높지 않을까요? 3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술을 먼저 하고 빅파마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조금 전 질문과 굉장히 그 오버랩되는 질문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ABL 111의 기술 이전 논의는 이미 노바브리지와 ABL 바이오가 다른 빅파마 논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당시에는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임상 2상에 들어간 상태여서 3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FDA와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임상 2상을 스킵하고 3상으로 갔을 때는 실은 말씀드렸듯이 아스텔라스가 진행하는 1차 치료제 타임라인과 거의 동등하게 임상 3상이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ABL 바이오와 노바브리지가 단독으로 임상 3상을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은 지속적으로 임상 3상이 진행되면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충분히 현재 그 신임으로 된 노바브리지의 CEO 슈리스티랑 저는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고 향후의 기술 이전이 타이밍을 언제 볼 거냐, 임상 3상을 정말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거냐, 그럴 경우는 펀드레이징 어떻게 해야 되냐,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기술 이전은 어떻게 하면 양사의 밸류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다양한 부분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ABL 111이 갖고 있는 기술 이전의 밸류는 실은 기존에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노바브리지와 협의를 통해서 기술 이전 111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BL001은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하지 못했다. ABL11 임상 데이터를 강조하셨는데 이번엔 어떻게 자신할까요? 먼저 ABL001의 통계적 유익성을 지적을 드리면 ABL001은 크로스오버라는 특이한 임상 디자인을 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인 오버럴 리스폰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이거를 키모 콤보와 비교했을 때 단연코 단독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유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컴파스 세라피릭이 인지를 하였고 FDA도 그걸 인지를 하고 8월 초에 미팅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걸로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합니다. ABL 111로 돌아가면 현재 그 클라우딘 18.2의 이노벤트와 타케다의 데이터는 650명의 임상 3상 데이터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또한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도 480명이라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통계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데이터는 110명에서 120명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자 수를 늘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임상에서 디자인은 컨트롤 그룹은 옵티보 즉 PD-1 세라피 플러스 키모세라피 현재 받고 있는 1차 치료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7.7개월뿐이 안 되는 1차 치료제입니다. 현재 PD-1 세라피 키모세라피 플러스 ABL 111은
기존의 인테림 데이터를 봤을 때 오버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16.9months, 즉 17개월의 굉장히 듀레이션이 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BL 111의 통계성을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연코 1차 치료제에서 환자 수를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야 됩니다. 적어도 300명 이상과 500명 사이의 임상 숫자에서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FDA가 지정한 이 정도의 환자 수로 통계성 유의를 확보하면 80%의 해저드 레이쇼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ABL 바이오와 노바브릿지는 그 숫자를 향해서 현재 임상 3상을 디자인하고 있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의 회사들과 이런 부분을 디자인해서 논의하고 정말로 기술 이전이 지금 될지 중간에 될지 조금 더 나중에 될지 그런 걸 논의하고 있긴 합니다. 유상증자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사실이 아니라면 유상증자 없이 계획 중인 임상 진행이 가능한가요? 유상증자 소문은 아마 정부 펀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리가켄 바이오가 5천억의 유상증자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뭐 이제 3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갖고 있는 캐시 보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 또는 마일스톤을 받는 것을 통해서 현재 그 파이낸스 부분을 매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확보는 1,000억 이상의 현금이 있고 충분히 저희가 향후 1년을 진행하는데 이슈는 없습니다. 또한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많은 돈이 들지만 3년 동안에 드는 일이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에 드는 돈이 이미 버짓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칭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전략팀, 회계팀, 그다음에 IR, PR팀, 임상팀 모두 포함해서 특별히 노바브릿지의 전략팀, 임상팀, 회계팀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브릿지 또한 저희만큼의 제한된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사가 이 펀딩의 리스크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현재까지는 이미티하게 당장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낸 적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이나 마일스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충당 플러스 단 어떤 얼터너티브 패스웨이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로부터 투자 유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한테 그런 질문들이 오긴 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예스라는 답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좀 전에 질문과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 벤처 캐피탈들이 국민 펀드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 물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의도에서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ABL 111의 임상 3단 디자인, 기술 이전 가능성, 기타 등등에 따라서 필요시 저희가 국민 펀드에 대해서 펀딩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 당장부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지만 국민 펀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필요시 한번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BBB 셔틀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듀얼 BBB 셔틀은 전 세계에서 다 비임상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로슈 제넨텍, 드날리, ABL 바이오 모두 포함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도 임상에 들어간 회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듀얼 셔틀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희가 이제 에피카시 테스트, 즉 효능을 테스트하는 정도, 드날리 로슈 제넨텍도 현재 동물 실험에서 효능을 테스트하는 정도까지 갔고요. 독성 실험은 아직 진행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병용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항암제는 단독으로 쓰는 요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가 다 병용요법입니다. 자, 유한양이 개발했던 레이저티닙이 존슨앤존슨이 개발했던 이중항체 병용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병용을 했을 때 효능이 올라가서 환자의 생명을 맥시마이즈 늘리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병용 치료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썼을 때 어느 정도의 임상의 효능은 보여줘야 합니다. 전혀 효능이 없는 물질을 갖고 병용 치료했을 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ABL111, 503, 001 모두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 충분히 파셜 리스폰스, 단독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병용을 했더니 효능이 더욱더 맥시마이즈 됐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빅파마들의 임상 전략은 단연코 병용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제너론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CD3라는 T셀 인게이저와 4-1BB라는 T셀 인게이저로 병용 치료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요번에 AAC에서 가장 핫한 몰레큘러 메디슨의 라스 이니비터조차 실제로 몰레큘러 메디슨도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단독 팬크레아틱 캔서의 오버롤 리스폰스가 30% 이하입니다. 따라서 향후 임상은 병용 치료를 한다고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임상에서 특별히 항암제에서 병용 치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머스트의 관계이지 이게 선택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옥바이오의 향후 계획 및 그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술 이전이나 나스닥 IPO, M&A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네옥바이오를 설립을 했을 때 원래 프라이머리 골은 M&A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 A의 펀딩을 조달하고 시리즈 B는 네옥바이오가 미국에서 조달을 해서 임상 2상까지 완료를 한 이후에 M&A를 하는 거로 시기상으로는 지금부터 한 3년에서 4년 사이에 일어날 일이고요. 하지만 중간에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치 샹교가 3개 ADC를 개발하면서 임상 1상의 단계에서 멀크한테 4빌리언 즉 거의 한국 돈으로 6조에 가까운 업프런트를 받고 3개의 ADC를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네옥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터너티브로 나스닥의 상장 또한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네옥바이버는 논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마양크 간디를 통해서 아까 패트릭 맥케이를 통해서 저희가 네옥바이오가 더욱더 성장하도록 ABL 바이오는 제가 BOD로서 충분히 서포트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충분히 그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헷갈리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유상증자는 안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본시장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 이전 마이스턴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저희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JPM 바이오 USA 행사에서의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JPM 바이오 US는 제가 매년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파트너를 만나고 또 만나고 검증하고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존재했던 파트너십과 새로운 파트너십이 일어났고 단지 올해 바이오 US에서 한 가지 달라진 거는 올해 JP모건에서는 머슬 쪽에 얘기를 하는 회사가 없었는데 머슬 SRNA 딜리버리를 논의하고자 하는 회사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지만 SRNA나 항체를 브레인 쪽이 아니라 머슬로로 딜리버리하는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한 ABL111이나 503 이런 저희 그래파디 T 그 다음에 네옥바이오를 통해서 이미 마양크는 글로벌 빅파마와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제가 알기로 적어도 멀티플 회사랑 미팅을 하였고 이번 바이오 US에서 멀티플 미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는 이중항체 ADC 가 굉장히 네옥바이오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단연코 네옥바이오를 통해서 충분히 기술 이전 논의는 빅파마들이랑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 이전은 저희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을입니다. 갑과의 관계와 을과의 관계가 늘 CDA를 맺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단연코 추진 중입니다. 근데 빅파마들의 속도와 추진에 대한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니드에 따라서 충분히 기술 이전이 언제 나오고 그런 거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작년 4월 GSK, 작년 11월에 딜은 저희가 JP모건 때
충분히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바이오 USA에 대해서는 언제 나올지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늘 주주분들의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도 저희가 4월달, 10월달, 9월달에 기술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빅파마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때가 돼서 컨트랙이 타이밍이 맞으면 적당한 시기에 시장에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siRNA 어떤 질환, 어떤 계획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타겟은 저희가 공개를 할 수가 없고요. 비만 쪽은 아닙니다. 단연코 영어로 뉴로머스큘라, 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 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희귀 질환이 꽤 많습니다. sRNA 개발에 ABL이 시작을 했고요. 저희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CRO를 선정해서 sRNA 스크린에 들어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300개 이상이 넘는 sRNA 스크린에서 현재 30개 정도의 인터미디에이트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한 3개 정도, 5개 정도를 실렉션을 하면 놀랍게도 저희 BBB 셔틀에 붙여서 동물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sRNA를 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거는 항체를 개발할 때 1년 걸리는 게 sRNA가 6개월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sRNA 발전 개발 속도는 기존에 있었던 항체보다 훨씬 더 빠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저희 IR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L 바이오 온라인 간담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